신화은행 VIP 지점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묵직하고 고요했다. 최고급 원목 가구에서 풍기는 은은한 나무 향과 갓내린 원두 커피의 쌉쌀한 향이 뒤섞여 고객의 부와 지위를 증명하는 듯했다. 대리석 바닥 위를 오가는 직원들의 구두 소리마저 세심하게 조율된 교향곡의 일부처럼 절제되어 있었다. 이곳은 돈이 속삭이는 공간이자 평범한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들이 오가는 전장이었다. 바로 그 고요함의 한가운데로 어울리지 않는 작은 파문이 일었다.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들어선 것은 7살 남짓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였다. 깔끔한 네이비색 블레이저에 잘 다려진 베이지색 면바지, 작은 발에 꼭 맞는 가죽 로퍼까지. 복장은 나무랄 데 없이 완벽했지만 아이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 공간의 엄숙한 분위기와는 이질적이었다. 로비에 있던 직원 몇몇의 시선이 아이에게로 향했다. 대부분은 부유한 고객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길을 잃은 손주이거나 부모를 기다리는 아이일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다. 한 젊은 여성 직원이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몸을 낮춰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며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꼬마 손님, 혹시 부모님을 잃어버렸나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이를 안심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하지만 아이는 당황하거나 우는 기색 없이 오히려 너무나도 침착한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7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깊고 고요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아이는 또렷한 발음으로 대답했다. 아닙니다. 박선영 지점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예약을 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변성기가 지나지 않아 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과 무게감은 어른의 것과 같았다. 직원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지점장과의 예약이라니. 그것도 이런 어린아이가 직접 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직원이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아이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반듯하게 접힌 명함,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신화은행 최고 등급 고객에게만 발급되는 검은색 VVIP 카드를 꺼내 정중하게 내밀었다. 카드에는 한지훈이라는 이름이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다. 직원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소란이 커지기 전 안쪽 사무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한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군더더기 없는 검은색 정장,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을 듯한 차분한 인상의 소유자. 그녀가 바로 이 지점의 책임자, 박선영 지점장이었다. 그녀는 40 초반의 나이로 치열한 금융계에서 실력 하나만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온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박선영은 직원에게 눈짓으로 물러나게 한 뒤 아이에게로 다가갔다. 그녀는 젊은 직원처럼 몸을 낮추지는 않았지만 권위적인 태도 또한 보이지 않았다. 제가 박선영입니다. 한지훈 고객님. 맞으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으로는 아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빠르게 훑으며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드를 다시 한번 내밀었다. 박선영은 카드를 받아들고 잠시 바라보았다.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고객임은 분명했다. 하지만 실물로 마주한 고객이 7살 아이라는 사실은 그녀의 10수년 경력에도 처음 겪는 일이었다. 제 사무실로 가시죠.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직원들의 놀라움과 호기심이 가득한 시선이
그들의 등 뒤에 꽂혔다. 지점장실의 두꺼운 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음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박선영은 아이를 맞은편에 푹신한 소파에 앉히고 자신은 책상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아이에게 주스라도 권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지만 아이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이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이곳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시험하는 듯한 눈빛으로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었다. 짧은 침묵 끝에 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점장님. 그 말투는 비즈니스 미팅을 시작하는 노련한 사업가의 그것과 흡사했다. 박선영은 헛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오늘 방문하신 용건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지훈 고객님. 아이는 잠시 박선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시선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리고는 너무나도 담담한 목소리로 이 방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릴 만한 말을 내뱉었다. 전액 인출을 원합니다. 박선영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VIP 고객들의 변덕스러운 요구는 익숙했다. 문제는 그 다음 말이었다. 아이는 말을 이었다. 계좌에 있는 2조 원. 전액입니다. 순간 박선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2조 원. 그것은 한 개인의 자산이라고는 믿기 힘든 어지간한 중견기업의 시가 총액과 맞먹는 거액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이의 장난이거나 혹은 자신이 잘못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의 표정은 너무나도 진지했다. 장난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선영은 간신히 프로페셔널한 표정을 유지하며 자신의 컴퓨터 단말기를 켰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애써 감추며 그녀는 한지훈의 계좌 정보를 입력했다. 몇 초의 로딩 시간 뒤 화면에 숫자가 떠올랐다. R 링링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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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의 개수를 세는 것조차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현실이었다. 고객님, 이 금액은 박선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떤 말로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까? 은행 규정상 이 정도의 거액을 한 번에 인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자금 세탁 방지법, 금융감독원의 감시,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돈의 출처와 사용처에 대한 수많은 질문에 답해야 했다. 특히 요구하는 사람이 법적 보호자인 성인도 아닌 7살 아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아이는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고 있다는 듯 품에서 서류 가방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크기에 맞지 않는 서류 가방을 여는 아이의 손길은 침착하고 절도 있었다.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해 왔습니다. 법정 대리인 동의서, 인감증명, 그리고 자금의 합법성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입니다. 변호사의 공증까지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박선영은 홀린 듯 서류 뭉치를 받아들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녀의 놀라움은 경악으로 바뀌어 갔다. 서류는 법적으로 완벽했다. 국내 최고로 손꼽히는 법무법인의 직인이 찍혀 있었고 자금의 흐름 또한 수십 개의 해외 계좌를 통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합법적인 투자 수익으로 귀결되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이 눈앞의 작은 아이란 말인가.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거래를 승인한다면 그녀의 경력은 여기서 끝장날 수도 있었다.
은행 전체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다. 거절하는 것이 당연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규정상으로도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었다. 그녀는 서류를 내려놓고 아이에게 거절의 말을 전하려 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서류 뭉치 가장 마지막 장. 변호사 의견서의 하단 구석에 아주 작게 찍힌 문양. 그것은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하기 힘든 체스의 나이트마를 형상화한 문양이었다. 박선영의 호흡이 순간 멎었다. 그 문양은 평범한 기호가 아니었다. 10여 년 전, 그녀가 아직 신입 행원이던 시절, 그녀의 멘토이자 금융계의 전설이었던 한 남자와 단둘이서만 사용하던 비밀스러운 약속의 표식이었다. 그 남자는 그녀에게 금융시장의 본질을 가르쳐 주었고, 그녀가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이끌어준 은인이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 뒤에는 거대한 음모가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채 시간 속에 묻혀버렸다. 그의 이름은 강태환이었다. 박선영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인가? 어떻게 강태환 이사님과의 비밀 표식을 알고 있는 것인가? 이 2조 원이라는 돈은 설마 그의 유산이란 말인가? 그녀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아이를 다시 바라보았다. 아이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이제 단순한 아이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죽은 강태환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불굴의 의지가 담겨 있는 듯했다. 박선영은 자신이 거대한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음을 직감했다. 한쪽 길은 안정을 보장하는 상식과 규정의 길이었다. 다른 한쪽 길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길이었지만 어쩌면 10여 년간 묻혀있던 진실을 향한 유일한 길일지도 몰랐다. 아이는 그녀의 대답을 재촉하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올바른 선택을 하리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처럼 그저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박선영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강태환의 마지막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박대리. 이 바닥은 숫자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야. 때로는 숫자를 넘어서 사람의 의지를 믿어야 할 때가 있어. 그 의지가 진짜라면 불가능한 숫자도 현실로 만들 수 있지.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했다. 박선영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인터폰을 들어 비서에게 연결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외환관리팀과 자금운용팀 책임자들을 내 사무실로 오라고 하게. 그리고 본점의 감사팀장에게도 연락해서 내가 직접 통화하겠다고 전해. 지금부터 은행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출 절차를 시작할 거니까.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녀는 맞은편의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도 안도의 미소도 아니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확인하는 체스 마스터의 만족스러운 미소였다. 박선영은 자신의 결정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아직은 상상할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오늘 이 작은 아이로 인해 거대한 폭풍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태아그룹 본사타워. 그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마치 지상의 신이 머무는 신전과도 같았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고 방 안에는 수십억을 호가하는 현대 미술 작품들이
최소한의 조명 아래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이곳의 주인. 최진환 회장은 방금 전 비서가 가져온 최고급 보이차를 음미하며 자신의 왕국을 만족스럽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길 하나에 수천억 원이 움직이고 그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절대적인 권력. 최진환은 지난 30년간 피와 배신으로 쌓아 올린 이 철옹성을 영원히 지킬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자신의 발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자만했다. 바로 그 자만심의 첫 번째 균열을 일으킬 보고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회장님, 긴급 보고입니다. 평소라면 감히 회장의 차 시간을 방해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김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최진환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자신의 고요한 시간을 방해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귀찮다는 듯이 물었다. 무슨 일인데 일이 소란인가? 회사라도 불이 났나?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김 비서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자산관리팀의 이 전무가 방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차명 계좌 중 하나에서 거액이 인출되었다고 합니다. 최진환의 표정에 변화는 없었다. 그저 짜증이 섞인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거액이라니 얼마를 말하는 건가? 고작 몇십억 가지고 호들갑 떠는 거라면 용서하지 않겠네. 그에게 몇십억은 푼돈에 불과했다. 김 비서는 거의 울상이 된 얼굴로 대답했다. 몇십억이 아닙니다. 회장님, 원화로 약 2조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최진환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의아함이 스쳤다. 2조라고 자네 지금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는 건가? 내 허락 없이는 단 1원도 빠져나갈 수 없는 돈이야. 이 전무 그자가 노망이 든 개로군. 당장 연결해. 최진환은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의 금융제국은 완벽했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고 암호화된 시스템으로 보호받는 오직 자신만이 접근할 수 있는 비밀 금고였다. 곧이어 스피커폰을 통해 이 전무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한지훈이라는 이름의 계좌에서 2조 원 전액이 방금 전 신화은행 VIP 지점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로 인출되었습니다. 최진환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다. 한지훈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신화은행 박선영 지점장, 그 또한 마찬가지였다. 정상적인 절차라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장 자금 흐름을 막아 필요하다면 은행 시스템을 마비시켜서라도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란 말이다. 최진환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평온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스피커폰 너머로 이 전무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미 늦었습니다. 회장님, 모든 거래는 합법적인 서류를 통해 이루어졌고 자금은 이미 수백 개의 계좌로 쪼개져 전 세계로 송금되었습니다. 추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쿵, 최진환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최고급 마호가니 책상이 비명을 질렀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완벽한 성에 누군가 감히 흑발로 들어와 가장 소중한 보물을 훔쳐간 것과 같은 모욕이었다. 자신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참을 수 없는 굴욕이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2조 원이 들어있던 그 계좌. 그것은 단순한 비자금이 아니었다.
10여 년 전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강태환을 제거하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조성한 돈이었다. 강태환의 천재적인 투자 분석 시스템과 그의 자산을 기반으로 지금의 태아그룹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 피 묻은 돈. 태아그룹의 추악한 비밀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다. 최진환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설마 강태환의 복수인가 하니. 그럴 리 없다. 그는 완벽하게 죽었다. 그의 아내와 어린 아들까지도 사고로 위장해 깨끗하게 처리했다.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그렇다면 대체 누구란 말인가? 감히 호랑이의 콧수염을 건드린 멍청한 쥐새끼는 대체 누구냔 말이다. 그의 분노는 이내 차가운 사리로 변해갔다. 그는 인터폰의 다른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윤 실장. 지금 즉시 내 사무실로 올라오게.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전화를 끄는 최진환은 창가로 걸어가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자신의 왕국을 바라보는 만족감이 아닌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적에 대한 무자비한 적이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리 없는 노크와 함께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림자처럼 고요한 발걸음,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 그는 태아그룹의 해결사이자 최진환의 가장 충실한 사냥개인 윤태수 실장이었다. 법과 도덕이 통하지 않는 어두운 세계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자였다. 윤태수는 아무 말 없이 최진환의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최진환은 뒤돌아서지 않은 채 유리창에 비친 윤태수의 모습을 보며 말했다. 누군가 내 금고에서 2조를 훔쳐갔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의 무게는 윤태수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윤태수는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조용히 다음 말을 기다렸다. 신화은행 VIP 지점. 박선영이라는 지점장이 승인했다. 한지훈이라는 놈의 계좌로. 최진환은 천천히 몸을 돌려 윤태수와 마주섰다. 그의 눈빛은 굶주린 맹수처럼 번뜩였다. 자네가 할 일은 3가지다. 첫째, 박선영이라는 여자의 모든 것을 파헤쳐 약점을 잡고 숨통을 조여서 누가 배후인지 알아내 그녀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윤태수의 반응을 살폈다. 윤태수는 그저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최진환은 만족스러운 듯 말을 이었다. 둘째, 한지훈이라는 놈이 누구인지 찾아내. 그놈이 사람이든 조직이든 유령이든 상관없어. 땅을 파서라도 그 실체를 내 앞에 끌고 와. 그놈이 감히 내 돈에 손을 댄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지. 마지막으로 최진환은 윤태수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리고는 거의 속삭이듯 하지만 가장 잔인한 명령을 내렸다. 셋째, 배우를 알아내거든 조용히 처리해. 이 세상에 그런 놈이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지워버리란 말이다. 어떤 수단을 쓰든 상관없어. 자네는 그 분야의 전문가잖나.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윤태수는 그제야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기계음처럼 건조하고 감정이 없었다. 그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질문도 없었다. 그에게 최진환의 명령은 곧 법이자 진리였다. 그는 짧게 고개를 숙여 보인 뒤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리 없이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그의 뒤로 닫힌 문은 마치
단두대에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울렸다. 혼자 남은 최진화는 다시 창가로 다가섰다. 그의 분노는 가라앉고 그 자리에는 냉혹한 결의가 들어찼다. 감히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어리석은 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선사하리라. 그는 이 사건을 자신의 제국에 침입한 작은 벌레 한 마리를 잡는 정도로 생각했다. 그 벌레가 자신의 거대한 제국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역병의 시작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한 채였다. 서울의 불빛이 닿지 않는 한적한 외곽, 낡은 물류창고로 위장된 건물 지하에는 태아그룹의 심장부를 겨눈 비수와도 같은 공간이 존재했다. 그곳은 화려한 회장실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을 따라 수십 개의 고성능 서버가 낮은 소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한쪽 벽면 전체는 실시간으로 세계 금융시장의 데이터를 띄우는 거대한 모니터 월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 모니터 월 앞에 한 청년이 앉아 있었다. 은행에서 보았던 7살 아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20살 초반으로 보이는 앳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낸 노인처럼 깊고 차가웠다. 깔끔한 검은색 터틀넥 스웨터와 편안한 면바지 차림에 그는 낮 동안의 연기를 벗어던진 복수의 화신 강민준 본인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오갔다. 2조 원의 인출이 태아그룹 내부에 일으킨 혼란과 최진환의 예상된 분노가 데이터의 흐름으로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이나 기쁨 대신 깊은 슬픔과 지독한 증오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들었다. 사진 속에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내 가족이 있었다. 인자한 미소의 아버지, 따뜻한 눈빛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의 어깨에 매달려 장난스럽게 웃고 있는 14살의 소년 민준. 그들 옆에는 마치 가족의 일원인 것처럼 다정하게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젊은 시절의 최진환이었다. 민준은 그를 진환 아저씨라고 부르며 친삼촌처럼 따랐다. 사진을 어루만지는 민준의 손길을 따라 시간은 10년 전의 어느 날로 거슬러 올라갔다. 당시 그의 아버지 강태환은 금융분석계의 독보적인 천재였다. 그는 인간의 탐욕과 공포가 만들어내는 시장의 불규칙한 파동 속에서 일정한 패턴을 읽어내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오랜 동반자이자 의형제였던 최진환은 그 능력을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탁월한 수완가였다. 어느 저녁, 강태환은 자신의 서재에서 최진환에게 필생의 역작을 공개했다. 그것은 프로메테우스라 이름 붙인 인공지능 시장 예측 시스템이었다. 수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장의 위기를 예측하고 가장 안정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주는 혁신적인 기술이었다. 강태환의 눈은 이상과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진환아, 이걸 봐라. 프로메테우스만 있다면 더 이상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일은 없을 거다. 우리는 시장을 안정시키고 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어. 이건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지. 강태환은 순수한 열정으로 말했다. 그는 진심으로 기술이 인류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듣는 최진환의 눈에는 다른 것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친구의 업적에 대한 감탄이 아닌 통제 불가능한 수준의 탐욕이었다. 그는 프로메테우스에게서 세상을 구할 힘이 아닌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보았다. 그의 마음 속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악마가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문틈으로 그 광기 어린 눈빛을 엿본 어린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어느 늦은 밤, 가족 여행에서 돌아오던 강태환의 차는 한적한 국도를 달리고 있었다. 민주는 뒷좌석에서 잠이 들어 있었고 부모님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평화는 반대편 차선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맹렬한 속도로 돌진해 오는 거대한 덤프트럭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민준이 기억하는 것은 눈을 멀게 할 듯한 헤드라이트 불빛, 고막을 찢는 듯한 타이어 마찰음, 그리고 온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끔찍한 충격뿐이었다. 유리 파편과 쇠붙이가 뒤섞인 아비규환 속에서 그는 의식을 잃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병실의 차가운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온몸이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보다 더 그를 괴롭힌 것은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는 절망적인 소식이었다.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며칠 뒤, 아직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태에서 그는 병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낮은 대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낯익은 목소리였다. 최진환의 수족인 윤태수의 목소리였다. 네, 회장님, 강태환과 아내는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한 사고로 처리될 겁니다. 프로메테우스의 원본 데이터도 모두 확보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윤태수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문제는 아들놈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아직 어리고 곧 처리하겠습니다. 세상에 위협이 될 만한 증거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의 세상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슬픔은 순식간에 차가운 공포와 불타는 증오로 변했다. 그날 밤 민주는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병원을 탈출했다. 아버지가 만약을 대비해 남겨둔 비상 연락망과 비밀 계좌가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아버지의 충직한 비서였던 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 그는 한국을 떠나 세상의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다. 14살 소녀는 그날 죽었다. 그리고 복수심으로 가득 찬 새로운 존재, 강민준이 태어났다. 이후 10년의 세월은 처절한 투쟁의 연속이었다. 그는 세계 각지를 떠돌며 독학으로 경제학과 컴퓨터 공학을 마스터했다. 아버지의 유산인 천재적인 두뇌를 이용해 작은 규모의 투자로 시작해 거대한 부를 쌓았다. 그는 오직 하나의 목표를 위해 살았다. 최진환과 태아그룹이라는 거대한 악을 자신의 손으로 심판하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그 과정에서 그는 한지훈이라는 유령 같은 신분을 만들어냈다. 7살 아이.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누구도 경계하지 않는 가장 완벽한 위장. 그는 이 어린아이의 가면 뒤에 숨어 최진환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고 마침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바로 그 돈. 피 묻은 2조 원의 행방을 찾아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복수의 첫 번째 장을 연 것이다. 다시 현재. 강민주는 손에 든 사진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나 슬픔이 없었다. 오직 강철처럼 차갑게 벼려진 복수심만이 남아 있었다. 모니터 화면에는 최진환이 분노에 차횡설수설하는 모습이 담긴 뉴스 속보가 뜨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민준의 입가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진환 아저씨. 그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는 지하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과거의 망령은 이제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는 최진원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돌아온 가장 치명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유령이었다. 체스판은 깔렸고 첫 번째 수는 두어졌다. 이제 상대가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볼 차례였다. 강민준의 지하 벙커 안. 수십 개의 서버가 내뿜는 열기로 공기는 후끈했지만 그의 정신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2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은 그의 지휘 아래 수백 개의 유령 계좌로 완벽하게 분산되어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전 세계 금융망에 촘촘하게 퍼져나갔다. 이제 복수라는 교향곡의 첫 번째 악장을 연주할 시간이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모니터에는 태아그룹의 방대한 조직도가 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태아전자나 태아건설 같은 그룹의 핵심 계열사를 먼저 공격했을 것이다. 하지만 강민준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사자의 심장을 직접 노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사자의 발톱 밑에 밝힌 작은 가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약한 고리를 공략하기로 했다. 그의 마우스 커서가 멈춘 곳은 태하물류라는 이름의 작은 계열사였다. 태하물류는 그룹 전체의 물류와 창고 관리를 담당하는, 겉보기에는 전혀 중요해 보이지 않는 회사였다. 주가는 몇 년째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이었고 시장에 관심받기였다. 하지만 강민주는 알고 있었다. 이 회사는 태아그룹이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혈관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심장은 당장 멈추지 않더라도 온몸이 서서히 마비될 것이었다. 그의 첫 번째 공격은 총성 없는 전쟁처럼 조용하게 시작되었다. 그는 직접 주식을 매도하는 대신 어두운 웹의 금융 포럼과 익명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교묘하게 조작된 정보들을 흘리기 시작했다. 태하물류, 주요 해외 화주와의 계약 불발 위기, 내부 고발 태하물류의 운송 시스템의 심각한 결함 발견, 진실과 거짓이 절묘하게 뒤섞인 소문들이었다. 이 작은 파문들은 거대한 금융시장이라는 연못에 던져진 조약돌에 불과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민주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그는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팩트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 즉 공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아주 작은 불씨를 던졌을 뿐이었다. 이제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다릴 차례였다. 한편 태아그룹 회장실에서는 최진환이 주재하는 아침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2조 원 증발 사건으로 인해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최진환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다른 현안들을 챙기고 있었다. 그의 자존심이 이런 일로 그룹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한 젊은 분석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태아물류의 주가에 약간의 하방 압력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악재는 없는데 어제부터 시장에 좋지 않은 루머가 조금씩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재무 담당 사장이 코웃음을 쳤다. 겨우 물류회사 주식 조금 떨어진 것 가지고 뭘 그리 호들갑인가. 개미 투자자들의 시시한 장난이겠지. 신경 쓸 가치도 없네. 최진환 역시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윤태수가 가져올 한지훈이라는 놈에 대한 보고와 현재 추진 중인 유럽의 반도체 회사 인수건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아물류 따위는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런 시시콜콜한 보고는 나한테까지 가져오지 말게. 알아서들 처리해. 그의 무심한 한마디에 태아물류 이슈는 그대로 묻혀버렸다. 바로 그 순간 강민주는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적이 방심하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공격의 최적기였다. 그의 손가락이 폭풍처럼
키보드를 두드렸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수백 개의 계좌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명령은 단 하나. 태아물류 주식. 전량 공매도.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서 갚아 차익을 얻는 공격적인 투자 기법이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수백 명의 저격수가 동시에 방아쇠를 당긴 것처럼 엄청난 양의 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 수년간 평온했던 태아물류의 주식 거래창은 순식간에 시뻘건 하락 화살표로 뒤덮였다. 개인 투자자들이 무슨 일이냐며 동요하기 시작했고, 위험 신호를 감지한 기관 투자자들의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매도 주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처음에는 작은 눈덩이에 불과했던 매도세가 가파른 산비탈을 구르며 거대한 눈사태로 변해버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떠돌던 작은 루머들은 이제 시장을 뒤흔드는 무서운 예언처럼 보였다. 태아물류에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악재가 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져나갔고, 너도 나도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했다. 태아그룹의 종합상황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경고음이 쉴 새 없이 울려댔고, 직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녔다. 대체 매도 주체가 누구야 알 수 없습니다. 수백 개의 외국인 계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해일이 덮쳐오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해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긴급 보고를 받은 최진화는 분노로 얼굴이 벌개졌다. 물류회사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서 이 난리를 피워 당장 회사 자금을 동원해서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방어하란 말이다. 그는 이것이 자신에게 반기를 든 정체불명의 적이 벌이는 소란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저 시장의 탐욕스러운 하이에나들이 약점을 물어뜯는 것이라고만 여겼다. 최진환의 명령에 따라 태아그룹은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 주식을 팔려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 사려는 방파제를 쌓기 시작한 것이다. 일시적으로 주가는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는 듯 보였다. 상황실의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 회장님의 결단은 빠르고 정확하다며 섣부른 안도감에 젖어들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강민준의 손바닥 아니었다. 그는 최진환이 자존심 때문에 반드시 주가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다. 태아그룹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순간 그는 준비해둔 두 번째 카드를 꺼내들었다. 바로 태아물류의 유류비 회계장부를 조작한 매우 그럴듯한 가짜 데이터였다. 그는 이 데이터를 익명으로 몇몇 경제 전문 기자들에게 흘렸다. 단독 태아물류. 수년간 유류비 횡령 정황 포착. 비자금 조성 의혹. 이 기사가 터져 나오자마자 간신히 버티고 있던 시장의 투자 심리는 완전히 붕괴했다. 회사가 주가를 방어하는 와중에 터져 나온 대형 악재. 이것은 투자자들에게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더 있다는 확신을 주기에 충분했다. 주가는 이전보다 더 가파른 속도로 곤두박질 쳤다. 태아그룹이 주가 방어를 위해 쏟아부은 수천억 원의 돈은 그대로 허공으로 증발해버렸다. 최진화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모니터를 보며 할 말을 잃었다. 그는 평생 사냥만 해봤지. 사냥을 당해본 적은 없었다. 이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잔인했다. 강민주는 폭락한 주식을 여유롭게 다시 사들여 빌렸던 주식을 갚았다. 공매도는 대성공이었다. 2조 원의 자금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수천억 원이 더 불어나 있었다. 그는 최진환의 돈으로 최진환의 회사를 공격했고 그 결과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인 것이다. 첫 번째 전투는 그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최진화는 여전히 이 공격을 이조원 인출 사건과 연결짓지 못했다. 그는 그저 재수없는 날, 탐욕스러운 시장 세력에게 한 방 맞았다고 생각하며 분노를 사길 뿐이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이것은 거대한 폭풍의 전주곡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자신이 죽였다고 믿었던 친구의 아들이 서 있다는 사실을. 최진환의 분노가 태아물류 주가 폭락 사태로 들끓는 동안 윤태수 실장은 그림자 속에서 자신만의 전쟁을 시작했다. 그는 회장의 불호령이나 시장의 소란 따위에는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의 임무는 오직 하나, 이조원을 인출해간 배우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의 방식은 언제나처럼 차갑고 체계적이었다. 감정 없는 기계처럼. 그는 가장 확실한 단서부터 파고들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거래를 승인한 신화은행의 박선영 지점장이었다. 윤태수는 그녀를 직접 찾아가 위협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정보팀은 박선영의 지난 20년간의 삶을 원자 단위로 분해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금융 거래 내역, 통화, 기록, 학력, 경력, 심지어는 대학 시절 동아리 기록까지. 그의 거대한 정보망 앞에 한 개인의 사생활은 존재하지 않았다. 며칠간의 분석 끝에 의미 있는 연결고리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박선영은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이었던 투자회사에서 강태환의 직속 부하였다. 그녀는 강태환을 단순한 상사가 아닌 인생의 스승으로 따랐으며 강태환이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을 때 가장 크게 슬퍼했던 사람 중 하나였다. 윤태수의 미간에 희미한 주름이 잡혔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묘한 연결이었다. 동시에 한지훈이라는 7살 아이에 대한 추적은 완벽한 벽에 부딪혔다. 출생신고, 가족관계, 학적 기록까지 모든 서류는 합법적이었지만 그 아이의 과거를 증언해 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마치 몇 년 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 같았다. 윤태수는 직감했다. 한지우는 실체가 아닌 누군가가 만들어낸 정교한 허상이라는 것을. 한편 강민주는 자신의 지하 벙커에서 복수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태하물류에 대한 공격이 최진환의 시선을 흐트러뜨리는 동안 더 중요한 작업을 진행해야 했다. 최진환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외부의 충격뿐만 아니라 성벽 내부를 좀먹게 할 동맹이 필요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수집해온 비밀 데이터베이스를 열었다. 그 데이터베이스에는 최진환과 태아그룹에 의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피해자들의 명단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강민주는 그들 중에서 자신의 계획에 힘을 보태줄 수 있는 3명의 인물을 신중하게 골라냈다. 첫 번째 인물은 태아화학의 수석 엔지니어였던 김동현이었다. 그는 회사의 불법 폐수무단 방류를 내부 고발하려다 해고당하고 업계에서 영원히 퇴출당한 비운의 기술자였다. 강민주는 완벽하게 암호화된 이메일을 통해 김동현에게 접근했다. 김동현 부장님, 당신의 억울함을 알고 있습니다. 태아화학이 당신의 경고를 무시하고 방류한 독성 폐수가 서해안 어민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에 대한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를 되찾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는 이메일에 김동현의 어린 딸 병원비를 충당할 수 있는 거액이 입금된 차명 계좌 정보를 첨부했다. 절망에 빠져 있던 김동현의 눈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다. 두 번째 인물은
열정적인 사회부 기자였던 이수진이었다. 그녀는 태아그룹과 유력 정치인 사이에 검은 유착 관계를 취재하다가 최진환이 소유한 언론사의 압력으로 해고당했다. 지금은 구독자도 몇 없는 작은 인터넷 언론사를 겨우 운영하며 진실에 대한 갈증을 삼키고 있었다. 강민주는 그녀에게 누구도 뚫을 수 없는 보안 서버와 함께 태아물류의 회계 조작, 증거 원본을 보냈다. 그것은 기자가 평생을 꿈꾸는 거대한 특종의 시작이었다. 마지막 인물은 가장 중요했다. 전직 검사 박지원. 그는 서울중앙지검의 에이스로 불리며 승승장구했지만 태아그룹의 비자금 수사에 착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모함에 시달리다 결국 검사복을 벗어야 했다. 이제는 변두리에서 작은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며 현실과 타협하는 법을 배우던 그에게 강민주는 단 한 줄의 메시지를 보냈다. 선배님께서 10년 전 덮어야만 했던 그 사건. 이제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메시지에는 당시 그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들어가지 못했던 태아그룹 비밀 금고의 설계도가 첨부되어 있었다. 3명의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의심하고 경계했다. 하지만 익명의 조력자가 보내오는 정보의 정확성과 막대한 자금력,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향한 그의 집요한 의지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용기를 얻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칼을 갈아온 이들은 강민준이라는 거대한 구심점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동맹을 결성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윤태수는 조사 방향을 틀었다. 그는 한지훈이 누구인가라는 질문 대신 그 2조 원은 어디서 왔는가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의 해커팀은 은행의 보안 시스템을 불법으로 뚫고 들어가 자금의 출처를 역으로 추적했다. 수십 개의 조세 피난처를 거친 복잡한 자금 세탁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자 마침내 그 돈의 뿌리가 드러났다. 모든 자금은 10여 년 전 동결되었던 강태환의 비밀 계좌들에서 시작되었다. 윤태수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강태환, 박선영, 유령 같은 아이, 그리고 강태환의 돈.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계획된 복수극이었다. 하지만 강태환은 죽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그의 복수를 대행하고 있단 말인가? 윤태수의 뇌리에 한 가지 가능성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설마 아들. 그는 즉시 10년 전의 교통사고 기록을 다시 조회했다. 강민준, 14세, 현장, 사망. 기록상으로는 완벽했다. 하지만 윤태수는 기록을 믿지 않는 인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렸다. 그는 자신의 부하에게 짧고 단호한 명령을 내렸다. 강민준의 무덤을 찾아 지금 당장,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그날 밤 강민준은 새로 결성된 동맹들과 첫 번째 암호화 화상 회의를 열었다. 화면 속에는 엔지니어 김동연, 기자 이수진, 그리고 전직 검사 박지원의 긴장된 얼굴이 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정체는 몰랐지만 태아그룹이라는 공동의 적을 무너뜨리겠다는 하나의 목표로 연결되어 있었다. 강민주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변조된 목소리로 계획의 다음 단계를 설명했다. 이제부터 우리는 태아그룹의 혈관이 아닌 썩어 문드러진 신경계를 공격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동맹들의 눈빛이 결의로 빛나기 시작했다.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윤태수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공동묘지에 파견된 부하에게서 온 전화였다. 실장님, 관이 비어 있습니다. 안에는 아이의 시신 대신 돌멩이만 가득합니다. 전화를 끄는 윤태수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망령이 돌아온 것이다. 죽은 줄 알았던 강태환의 아들이 10년의 세월을 건너 복수의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거미줄의 중심에 있는 거미의 실체를 마침내 파악한 순간이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추적이 아닌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될 터였다. 최진환의 사무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윤태수의 보고는 짧고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최진환의 심장에 비수를 꽂기에 충분했다. 강민준이 살아있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일의 배우는 그놈입니다. 최진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분노 이전에 찾아온 것은 순수한 경악, 그리고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섬뜩한 공포였다. 10년 전 자신의 손으로 완벽하게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망령, 그저 운 좋게 살아남은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존재가 이제 자신의 제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위협이 되어 돌아왔다. 그의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어떻게 살아남았지? 10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지? 어떻게 그만한 자금과 정보를 손에 넣었지? 하지만 이내 그 모든 의문은 하나의 감정으로 수렴되었다. 바로 지독한 살이가 뒤섞인 분노였다. 감히 그 애송이가 감히 나를 상대로 칼을 뽑아. 최진환의 목소리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공포는 순식간에 끓어오르는 모욕감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는 인간이었다. 강민준의 존재 자체가 그의 완벽한 과거를 부정하는 끔찍한 오점이었다. 그는 윤태수를 돌아보며 명령했다. 사냥 계획을 세우지. 쥐새끼는 쥐덫으로 잡아야 제맛이야. 그들의 반격은 두 갈래로 동시에 시작되었다. 첫 번째 목표는 복수극의 문을 열어준 문지기, 박선영 지점장이었다. 최진환은 자신이 소유한 언론사의 편집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의 지시는 간단했다. 신화은행 박선영.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없는 죄도 만들어서라도 다시는 금융계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 그날 오후 태아그룹 소유의 종합편성 채널 저녁 뉴스에 단독 보도가 터져 나왔다. 충격 단독 신화은행 지점장. 국제 범죄 조직과 결탁 의혹. 2조 원 불법 인출 승인 파문. 뉴스는 교묘하게 편집된 자료 화면과 익명의 제보자 인터뷰를 통해 박선영을 거액의 수수료에 눈이 멀어 은행과 국가 경제를 위험에 빠뜨린 부도덕한 금융인으로 몰아갔다. 기사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퍼져나갔다. 다른 언론사들은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베꼈었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소셜미디어는 그녀를 향한 비난과 인신공격으로 들끓었다. 하루아침에 박선영은 유능한 은행가에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수준의 범죄자가 되어 있었다. 신화은행 본사는 발칵 뒤집혔다. 은행장의 불호령이 떨어졌고 박선영은 즉시 모든 업무에서 배제된 채 긴급 내부 감사에 회부되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를 존경한다며 따르던 부하 직원들은 이제 그녀를 벌레 보듯 피했고, 복도를 지날 때마다 의심과 경멸의 눈초리가 그녀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거대한 성 안에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자신의 책상 서랍 속에 고이 넣어둔 체스나이트 문양이 새겨진 서류를 매만지며 조용히 때를 기다렸다. 최진환의 두 번째 공격은 복수극의 주인공,
강민준을 향한 것이었다. 이제 적의 정체와 공격 패턴 공매도를 파악한 그는 강민준을 유인해 그의 자금 전체를 삼켜버릴 거대한 덫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태아그룹의 최고 투자 전략가들이 비밀리에 소집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강민준이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너무나도 달콤한 미끼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들이 선택한 미끼는 태아바이오라는 계열사였다. 바이오주는 원래부터 변동성이 크고 루머에 민감해 작전 세력의 놀이터로 불리는 곳이었다. 최진환의 팀은 의도적으로 시장에 부정적인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태하바이오, 신약 임상, 3상, 실패 가능성 제기, 핵심 연구 인력, 경쟁사로 대거 유출. 주가는 즉각 반응했고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했다. 공매도 세력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먹잇감은 없어 보였다. 강민준의 지하 벙커. 그의 동맹들 역시 긴급 화상회의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다. 기자 이수진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전형적인 태아의 여론 조작 방식입니다. 박선영 지점장님을 희생양으로 삼아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속셈이에요. 전직 검사 박지원 역시 심각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단순히 여론전에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곧 검찰을 움직여 박 지점장님을 표적 수사하도록 압박할 겁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모두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리더. 강민준에게로 향했다. 그는 침착하게 태하바이오의 주식 차트를 화면에 띄웠다. 박 지점장님에 대한 공격은 예상했던 바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쪽입니다. 그는 최진환이 파놓은 함정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건 미끼입니다. 우리가 공매도에 뛰어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입하는 순간 그들은 숨겨둔 호재를 터뜨려 주가를 폭등시키고 우리를 파산시킬 계획이겠죠. 엔지니어 김동현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다면 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적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알면서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강민준의 생각은 달랐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아니요. 들어갈 겁니다. 적이 우리를 위해 차려놓은 진수성찬을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죠. 그들은 우리가 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덫 자체를 부숴버릴 겁니다. 그는 최진환의 오만함 속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했다. 최진환은 자신이 항상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이다. 결코 한 사람의 의지대로 완벽하게 통제될 수 없다. 강민준은 그 허점을 파고들어 최진환이 만든 덫을 역으로 이용해 그의 숨통을 끊어버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동맹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지시하며 거대한 반격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주식 시장이 개장하자마자 강민준은 보란듯이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운용 자금 중 상당 부분을 투입해 태아바이오에 대한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시장은 익명의 세력이 태아바이오의 추가 폭락에 베팅했다는 소식으로 술렁였다. 모든 것이 최진환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태아그룹 회장실. 최진환은 자신의 모니터에 찍히는 거대한 공매도 물량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쥐새끼가 드디어 미끼를 물었군. 그가 옆에 서 있던 윤태수에게 말했다. 아직 어리긴 어린 녀석이야. 아비한테 배운 게 고작 그 정도라니. 10년 동안 숨어 지내면서 세상 무서운 줄을 잊었나 보군.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인터폰을 들어
투자 전략팀에 연결했다. 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이제 덫을 작동시켜라. 쥐새끼에게 지옥이 어떤 곳인지 똑똑히 보여주도록. 최진환의 명령이 떨어지자 태아그룹의 막대한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민준을 파멸시키기 위해 촘촘하게 짜인 금융 그물이 서서히 그를 향해 조여오기 시작했다. 최진환이 덫을 작동시켜라는 명령을 내린 바로 그 순간 금융시장은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모든 주요 경제 뉴스 채널에 긴급 속보가 터져 나왔다. 속보, 태아바이오. 획기적 항암 신약 개발 성공,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 절차 돌입. 이것은 최진환이 강민준을 잡기 위해 숨겨두었던 비장의 카드였다. 그와 동시에 태아그룹과 우호 관계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의 막대한 매수 주문이 해일처럼 시장에 쏟아져 들어왔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폭락하던 태아바이오의 주가는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로켓처럼 수직으로 치솟기 시작했다. 주식시장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쇼스퀴즈가 시작된 것이다.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모든 공매도 세력은 그대로 지옥의 불구덩이에 갇혀버렸다. 강민준의 지하 벙커는 숫자들이 만들어내는 비명으로 가득 찼다. 모니터 화면은 온통 그의 손실액을 나타내는 붉은 숫자로 뒤덮여 있었다. 그 숫자는 눈 깜짝할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었다. 수천억 원이, 아니 조 단위의 돈이 실시간으로 증발하고 있었다. 증권사로부터 마진콜 추가 증거금 요구 경고가 쉴 새 없이 깜빡였다. 항상 냉철함을 유지하던 그의 이마에 처음으로 식은땀이 흘렀다. 동맹들과 연결된 화상회의 화면은 아비규환이었다. 엔지니어 김동현은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끝났어. 우린 이제 다 끝났어. 최진환이 이겼어.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복수는커녕 남은 가족마저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에 몸을 떨었다. 기자 이수진은 분노의 찬목소리로 외쳤다. 언론은 최진환을 탐욕스러운 공매도 세력으로부터 회사를 지켜낸 영웅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게 그가 짜놓은 판이라는 걸 아무도 몰라요. 전직 검사 박지원은 가장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다. 방금 연락받았습니다. 박선영 지점장이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곧 특별조사에 착수할 거라고 합니다. 태아가 손을 쓴 게 분명합니다. 동맹은 와해 직전이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의를 불태우던 그들의 눈에는 이제 공포와 불신이 가득했다. 우리가 너무 얕봤어. 상대는 괴물이야. 이러다 우리 신분만 노출되고 전부 죽게 될 거야. 강민준은 그들을 안심시키려 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거대한 손실 앞에서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그는 치솟는 주가를 감당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다른 자산들을 어쩔 수 없이 헐값에 매각해야만 했다. 피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팔다리를 잘라내는 심정이었다. 2조 원이라는 거대한 복수의 자금은 순식간에 절반 가까이 녹아내렸다. 동맹들과의 통신은 어느새 끊겨 있었다. 그는 차가운 벙커 안에 홀로 남겨졌다.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서버의 소음이 마치 장송곡처럼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한편 태아그룹의 종합상황실은 축제 분위기였다. 임원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환호했고 최진환의 이름을 연호했다. 최진환은 의자에 깊숙이 기댄 채 자신의 적이 파멸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황홀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회사를 방어했을 뿐만 아니라
폭등하는 주가로 천문학적인 이익까지 챙기고 있었다. 완벽한 승리였다. 그는 옆에 서 있는 윤태수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저놈의 자금줄도 이제 거의 말랐을 거다. 남은 자산의 흐름을 계속 추적해 빈털터리가 되는 순간 놈의 위치를 찾아내. 모든 것을 잃었을 때의 그 절망적인 표정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으니까. 그는 사냥감이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음미하는 잔인한 포식자였다. 강민주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어머니,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결국 아버지의 복수를 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고 마는 것인가? 그의 어깨가 무겁게 축 처졌다. 그의 천재적인 두뇌도 철저한 계획도 거대한 권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인 것처럼 보였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 그의 눈이 모니터의 한 구석에 고정되었다. 그것은 주식 시세창이 아니었다. 그가 지난 몇 주간 태아그룹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며 만들어온 다이어그램이었다. 태아바이오의 주가를 방어하고 끌어올리는데 투입된 자금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런데 그 돈은 대체 어디서 그렇게 신속하게 조달된 것일까? 회사의 공식적인 자금으로는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없다. 이사회 결의와 공시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단 하나. 최진환의 개인 비자금. 박지원이 10년 전 파헤치려다 좌절해야만 했던 태아그룹의 가장 어두운 비밀이 담긴 검은 돈이었다. 최진환은 자신의 승리를 너무나도 확신한 나머지 가장 은밀하게 숨겨야 할 자신의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고 만 것이다. 순간 강민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태아물류에 대한 첫 번째 공격은 적의 방어 태세를 확인하기 위한 정찰전이었다. 그리고 태아바이오에 대한 두 번째 공격은 일부러 패배함으로써 왕을 성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고도의 유인책이었다. 그는 수천억 원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적의 심장을 찌를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얻기 위해 비싼 입장료를 지불한 것뿐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절망의 그림자가 걷히고 그 자리에 차갑고도 결연한 미소가 떠올랐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 전투에서 패배해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즉시 동맹들에게 다시 화상 통화를 연결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오히려 섬뜩할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였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가 말했다. 화면 너머로 동맹들의 의아한 시선이 느껴졌다. 진단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절대적인 확신에 절망에 빠져 있던 동맹들의 눈빛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강민주는 폭풍우를 견뎌냈고 이제 그의 손에는 적의 심장을 겨눌 가장 날카로운 메스가 들려 있었다. 전날의 광란이 휩쓸고 간 금융시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최진환 회장은 아침 방송에 출연해 승자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는 태아바이오의 주가 폭등을 대한민국 바이오 기술의 위대한 승리라 자화자찬하며 회사를 공격했던 익명의 공매도 세력을 시장을 교란하는 사회악으로 규정했다. 그의 오만한 얼굴이 TV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강민주는 자신의 벙커에서 조용히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이제 절반밖에 남지 않은 자금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패배자의 낙담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자의 확신이 서려 있었다. 그는 동맹들과의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단호했다. 어젯밤 최진화는 우리를 잡기 위해 자신의 아킬레스건을 스스로 노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곳을 정확히 찌를 겁니다. 그는 자신의 진짜 계획을 동맹들에게 밝혔다. 그의 최종 목표는 태하의 계열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최진환이 수십 년간 불법적으로 조성해온 거대한 비자금 왕국 그 자체였다. 태아바이오를 공격하며 잃었던 수천억 원은 이 비밀 금고의 위치와 자금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값비싼 탐지기였던 셈이다. 그는 각자에게 마지막 임무를 부여했다. 엔지니어 김동현에게는 태아그룹 내부망에 침투해 이번 주가 조작에 최진환의 차명 계좌들이 동원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 데이터를 빼내도록 했다. 기자 이수진에게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진환의 모든 비자금 내역과 범죄 행각을 폭로하는 기사를 미리 작성해 두도록 했다. 그리고 전직 검사 박지원에게는 기사가 터지는 즉시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강민주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남은 자금 전부를 주식 시장이 아닌 외환 시장에 쏟아부었다. 그의 목표는 태하바이오의 주식이 아니라 대한민국 원화와 최진환의 비자금이 숨겨져 있는 스위스 프랑화 사이의 환율이었다. 그는 최진환이 주가 조작을 위해 스위스에서 거액의 돈을 무리하게 그리고 불법적으로 끌어왔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이 열리자마자 강민준의 마지막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는 원, 프랑 환율에 연동된 수천 개의 파생 상품 옵션 계약을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했다. 겉보기에는 무작위적인 거래처럼 보였지만 그 모든 거래는 하나의 거대한 신호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불법적인 외화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어 주가 조작에 사용되었을 때 나타나는 이상 신호. 그것은 금융감독원의 감시 시스템을 정면으로 겨냥한 일종의 금융 신호탄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의 중앙 컴퓨터에 요란한 경고등이 켜졌다. 감시 시스템이 외환시장에서 발생한 거대한 이상, 거래 흐름을 포착한 것이다.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은 이 흐름이 태아바이오의 주가 폭등과 정확하게 일치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 자금과 연관되어 있음을 순식간에 밝혀냈다. 즉시 최고 등급의 조사 명령이 떨어졌고 최진환이 사용했던 모든 차명 계좌는 동결 조치되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약속된 것처럼 동시에 일어났다. 엔지니어 김동현이 빼돌린 데이터가 기자 이수진의 보안 서버로 전송되었다. 이수진은 망설임 없이 게시 버튼을 눌렀다. 단독 최진환 회장. 수조 원대 비자금으로 불법 주가 조작, 충격 실태 보고 그녀의 작은 인터넷 언론사에 올라온 이 기사는 순식간에 모든 포털 사이트와 소셜미디어를 뒤덮는 핵폭탄이 되었다. 같은 시각 박지원은 기사와 증거 자료가 담긴 태블릿 PC를 들고 서울중앙지검의 문을 열었다. 태아그룹 최진환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외환관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합니다. 수많은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게 검찰청 로비에 울려 퍼졌다. 더 이상 아무도 이 사건을 덮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태아그룹 회장실. 최진환의 세계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자산관리팀으로부터 비자금 계좌가 전부 동결되었다는 비명 섞인 보고가 올라왔다. 법무팀으로부터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본사 로비에 들이닥쳤다는 절규에 가까운 전화가 걸려왔다. 홍보팀은 이수진의 기사로 인해
언론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며 울부짖었다. 최진화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테아바이오의 주가가 이제는 끝을 모르고 수직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비자금과 주가 조작이라는 치부가 드러난 순간 투자자들의 신뢰는 산산조각 났다. 그가 무기로 사용했던 바로 그 주식이 이제는 그의 목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가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쏟아부었던 막대한 비자금은 이제 폭락하는 주식과 함께 휴지 조각이 될 운명에 처했다. 그는 강민준을 잡기 위해 파놓은 자신의 덫에 스스로 빠져버린 꼴이었다. 그는 상대가 쥐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판 전체를 뒤엎어버린 체스 마스터였다. 강민준의 지하 벙커. 그의 메인 모니터에는 디지털 체스판이 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나이트말을 움직였다. 나이트는 상대방 킹의 바로 옆자리에 안착했다. 화면에 CHECKMAT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차가운 표정이 아주 잠시 처음으로 부드럽게 풀렸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가 아니었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여정이 마침내 끝났음을 고하는 슬프고도 고요한 평화였다. 강민준이 체크메이트를 선언한 순간 대한민국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이수진 기자의 기사와 박지원 변호사의 고발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태아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 꽂힌 독이 묻은 비수였다. 금융폭탄은 정확한 타이밍에 터졌고 그 파편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을 태운 검은색 세단 수십 대가 태아그룹 본사타워 앞으로 쇄도했다. 로비는 이미 수백 명의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굳은 표정의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흔들며 건물 안으로 진입하자 카메라 플래시는 마치 폭죽처럼 쉴 새 없이 터져나왔다. 한때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던 건물은 이제 거대한 범죄의 현장이 되어 있었다. 주식시장은 개장과 동시에 모든 태아그룹 계열사의 주식 거래를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했다. 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최진환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시가총액 수백조 원의 제국은 단 몇 시간 만에 신기루처럼 증발하고 있었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고 대한민국 경제는 태풍의 눈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윤태수 실장은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그는 판이 이미 뒤집혔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최진환 회장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그리고 조직의 마지막 충성심으로 모든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었다. 그는 본사타워 지하 5층에 위치한 비밀 서버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태아그룹의 진짜 장부, 즉 정관계로비 내역, 불법 자금 세탁 기록, 그리고 강태환의 죽음을 포함한 온갖 더러운 비밀들이 잠들어 있었다. 윤태수는 산업용 파쇄기 스위치를 올리고 하드디스크를 강력한 자기장으로 파괴하는 디가우저를 작동시켰다. 그는 수사관들이 이곳을 찾아내기 전에 모든 것을 흔적도 없이 지워버려야 했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이미 강민준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박지원 변호사는 검찰팀에 합류하며 강민준에게서 받은 비밀 서버실의 설계도를 수사 책임자에게 건넸다. 최진환의 모든 비밀은 저곳에 있습니다. 정문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비상 통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의 눈은 10년 전의 치욕을 갚겠다는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최정예 수사관들로 구성된 팀이 박지원의 안내에 따라 환풍구를 통해 비밀 서버실에 급습했을 때 윤태수는 마지막 하드디스크를 파쇄기에 넣으려던 참이었다. 움직이지 마, 윤태수. 당신을 증거인멸 및 범죄 은닉 혐의로 체포한다. 수사관들이 총구를 겨누자 윤태수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들고 있던 하드디스크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단 한 번의 저항도 없이 그는 차가운 수갑을 받아들였다. 최진환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 그렇게 부러졌다. 윤태수의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최진환의 주변에 기생하던 거머리들은 일제히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태아그룹으로부터 검은 돈을 받아왔던 정치인들은 앞다투어 최 회장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깊이 반성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의 비호 아래 온갖 특혜를 누려왔던 기업 총수들은 우리는 태아그룹의 비윤리적 경영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거대한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자 쥐새끼들은 가장 먼저 무트로 도망치고 있었다. 최상층 회장실. 최진환은 홀로 남겨졌다. 그의 귀에는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수사관들의 고함 소리와 기자들의 아우성, 그리고 멀리서부터 다가오는 사이렌 소리가 뒤섞여 윙윙거렸다. 그의 수많은 휴대폰이 불이 나도록 울렸지만 그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그는 그저 통유리창 너머로 한때 자신의 발 아래에 있던 도시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에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성공에 대한 지독한 야망, 그리고 유일한 친구였던 강태환의 웃는 얼굴. 그는 강태환을 배신하고 모든 것을 손에 넣었을 때 세상의 신이 되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신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친구의 것을 훔친 탐욕스러운 도둑에 불과했다. 마침내 그는 깨달았다. 자신을 무너뜨린 것은 검찰도, 언론도, 시장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죽였다고 믿었던 친구의 아들, 그 어린 소년의 얼굴 뒤에 숨어있던 지독한 원혼이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유령과의 싸움에서 완벽하게 패배한 것이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공포와 함께 희미한 후회의 빛이 어렸다. 쾅! 마침내 그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특수부 부장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그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 뒤에는 10년 전 자신이 직접 좌천시켰던 젊은 검사 박지원이 서 있었다. 박지원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승리자의 통쾌함이 아닌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과 법의 준엄함이 담겨 있었다. 최진환은 모든 것을 잃었음을 실감했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2명의 수사관이 다가와 그의 양팔을 잡고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거인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던 그의 눈에 사무실 한쪽에 놓인 TV 화면이 들어왔다. 뉴스 속보 화면에는 10년 전 자료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강태환의 얼굴이 나오고 있었다. 망령은 마침내 자신의 승리를 선언하고 있었다. 최진환의 제국이 무너진 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세기의 재판은 마침내 마지막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모든 국민이 TV 앞에 모여 역사의 심판을 지켜보고 있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최진환은 더 이상 탐욕스러운 거인이 아니었다. 수척해진 얼굴, 흰 죄수복을 입은 그는 그저 패배한 늙은이에 불과했다.
피고인 최진환. 특정 경제 범죄가 중 처벌법상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판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그의 죄목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다. 모든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다. 감형을 조건으로 모든 범죄를 자백한 윤태수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마침내 판사가 판결봉을 내리치며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법정에는 정적이 흘렀고 이내 희생자 유가족들의 흐느낌과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그 정적을 깨뜨렸다. 같은 시각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심판을 지켜보던 동맹들의 얼굴에는 만감이 교차했다. 박선영 지점장은 모든 혐의를 벗고 은행에 복귀했다. 오히려 그녀의 강직함이 높게 평가받아 신화은행 본사의 준법감시인 상무로 특별 승진했다. 그녀는 이제 부패한 금융 권력을 감시하는 가장 굳건한 파수꾼이 되었다. 박지원 변호사는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그는 검찰총장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로 복귀했고 거대 기업 범죄를 전담하는 금융범죄 특별수사팀의 초대 팀장을 맡게 되었다. 그는 10년 전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정의를 이제 자신의 손으로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수진 기자의 작은 인터넷 언론사는 올해의 기자상을 휩쓸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탐사보도 전문 매체로 성장했다. 강민준이 익명으로 설립한 공익재단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녀는 이제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진실을 보도할 수 있는 날개를 달았다. 엔지니어 김동현 역시 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은 연구소를 차렸다. 그는 더 이상 돈을 위해 영혼을 팔지 않았다. 대신 환경을 살리는 신기술 개발에 몰두하며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기여하는 데 사용했다. 그는 잃어버렸던 기술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되찾았다. 태아그룹은 결국 해체되었다. 법원의 감독 아래 우량 자산은 매각되었고 남은 조직은 투명한 지배 구조를 갖춘 전문 경영인 체제의 새로운 기업으로 재탄생했다. 한 사람의 탐욕으로 쌓아올린 부패한 제국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세상은 강민준의 존재를 끝내 알지 못했다. 언론은 이번 사건을 정의로운 해외 행동주의 펀드의 위대한 승리라고 기록했다. 복수를 마친 강민준은 7살 아이의 가면을 벗고 유령 투자자의 그림자에서 벗어났다. 그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았지만 세상의 스포트라이트 속으로 걸어 나오지는 않았다. 며칠 뒤 서울의 한적한 한옥 레스토랑. 강민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동맹들과 직접 마주 앉았다. 박선영, 박지원, 이수진, 김동현. 네 사람은 화면 너머의 목소리로만 존재했던 젊은 리더의 실체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강민준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강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저 혼자서는 결코 해낼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진실과 정의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재단의 목적을 설명했다. 태아그룹에 의해 희생된 또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감시하는 일. 그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의 싸움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될 터였다. 모임이 끝나고 며칠 뒤 강민준은 부모님이 잠들어 계신 납골당을 찾았다. 그는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고 차가운 유리벽에 붙은 부모님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10년 동안 복수심이라는 갑옷 속에 가둬두었던 슬픔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두 분의 명예를